가장 가슴 아린 것, 모든 것을 압도하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한 번 더 각인시킨 것은 바로 그것이 그렇게 흔해 빠졌다는 점이다. 몇 분이 안 되어 모두 가버렸다. 지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종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활동으로부터 떠나가 버렸다. 안녕하세요. 파릇마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진행자 황현진입니다. 오늘 나로 사로잡은 문장 코너에선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신 김지숙 소설가님께서 선정해 주신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왜 웃어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왜 저를 이렇게 보면 좀 웃겨요? 웃겨요. 저희가 이게 거의 뭐 마지막 전방송이죠? 예. 이번 시즌. 네. 제가 웃깁니까? 예. 박찬세의 매력은 그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방송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찬세는 웃기고 거기서 그냥 그만두죠. 웃긴데 또 되게 슬픈 데도 있어요. 제 외모 비하하시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오늘 우리 김직숙 소설가가 제가 아까 잠깐 대본을 보니까 소설 쓰는 NGO 활동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NGO 어려운데. 네, 박찬세 구호 활동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제가 미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나을 듯 안 날 듯. 그래서 전번에 저기 술 마시다 집에 갔죠? 예.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때 몸살 시작된 거죠? 네네네. 지금 괜찮습니다. 자, 아파도 너보다 나아. 정신이 말려고 하는데. 너보다 아파도 나은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지숙 소설가를 제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1984년생이시고 인천에서 태어나셨고 3개의 도시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5번째 도시인 서울에서 살고 계시고요. 초등학교 때 꿈은 자유기고가였고 중학교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펄벅의 대지를 읽고 막연히 글을 써야겠다 결심하셨다 하고 2009년 중앙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등단 동기네요. 그러네요. 저도 2009년도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설 쪽에 신경을 못 썼네. 그러게요. 시 쪽은 다 알고 있는데. 저도 박찬세 시인 덕분에 2009년 시인 등단자들은 이제 거의 웬만큼은 다 알고 있는데 2009년 소설 등단자는 저도 그럼 선배님이잖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존댓말 안 하나요? 지숙이 84년생이네. 그럼 문단 선배잖아요. 인생이 먼저지 문학이 먼저니. 84년생인데. 이거 되게 무서운 발언인데? 네. 괜찮겠어요? 파문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파문은 문단에서 파문을 각오하고 그 초심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파문을 각오하고 하는 파문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김지숙 소설가가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고 그 멘트를 제가 이전에 강하길 작가님 걸 한번 들어봤는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어머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쁘면 예쁘다고 하고 안 예쁘면 하시는 건가요? 말을 안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이거 위험하다. 그거 다 들어볼 거 아니야. 하지만 매력은 다 있으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매력 다 있죠. 얘 오늘 되게 쫀다. 뭘 쫄아요. 여태까지 극우 발언, 일본 싫다. 온갖 가진 발언 다 하시다가. 네. 감사합니다. 좀 지금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시동 안 걸렸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나를 사로잡은 문장에서 읽어드렸던 그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의 한 문장. 왜 이 문장을 고르셨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멋진 문장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딱딱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독서를 하지 않아서 그냥 네. 최근에 읽은 것 중에서 이제 밑줄을 그었던 문장을 골랐고요. 대부분 밑줄을 그을 때는 약간 좀 부러운 거 있잖아요. 내가 잘 못 쓸 것 같은데 이 작가가 이렇게 잘 쓰면 약간 그 질투심 그런 문장을 이렇게 좀 밑줄을 그어놓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없이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문제를 담담하게 딱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질투가 나서 밑줄을 그어놨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로스 잘 압니다. 제가 잘 아는 작가가 나왔네요. 얼마나 알고 이 계세요? 형제들을 잘 알아요. 에? 오리로스, 테디로스. 나 약간 이거 드립하려고 했는데 좀 참았어요. 처음이라 약간 소심해서 참았어요. 로스, 진짜 로스라는 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로스구이 이제 드립하려다가. 그런데 그게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요? 지금 신세대들은 로스라는 단어를 알라나? 글쎄요. 84년생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도 79년생이니까 뭐 한 고 언저리들이 아는 거지. 오리로스 이렇게 써놓은 이제 차림표도 본 적이 없고 돼지로스 이런 거. 제가 드립을 하려다가 설마 그걸까 싶어서. 설마 할 때 얘는 이미 치고 들어오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치고 들어오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네, 고기 먹고 싶었구나. 고기 먹고 싶었네. 요새 좀 고기가 좀 땡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LA 갈비 한쪽 제가 장만해 놓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안에 저희 최초인 것 같아요. 그 김지식 소설가의 지인 두 분이 계십니다. 일단 반칙이죠. 네, 반칙이죠. 네. 아주 양 어깨에 그러니까 지금 한 명씩 딱 대동하고 딱 끼고 오셨는데 일단 소개를 우리 김지식 소설가가 직접 두 분을 다 같이 해주시죠. 일단은 저 동인 오독의 두 친구인데요. 사실 그 굉장히 특별한 친구 언니들이고 제 인생의 언니가 한 5분 정도 있는데 그중 탑 2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기 김현희 작가가 저기 친구라고 3 정도. 그런데 안 나왔으니까 오늘 애 때문에 못 나왔기 때문에 3 정도. 제가 볼 때는 3도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간질 방송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인 오독에 다 연희 언니도 김현희 작가도 같은. 동인 오독은 그 몇 명이 여성 우리 몇 명이지? 7명. 활동을 좀 접으신 분들이 있어서. 등단한 사람들은 몇 분이에요 거기서? 7분 중에서. 둘, 셋, 4명? 그 등단한 분들은 또 성함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오늘 자리해주신 홍희정 작가님이 문학동네 작가상으로 근데 그 전에 2008년 서울신문으로 이제 등단을 하고 또 지지난 문학동네 작가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희 작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파문에 출연한 바가 있는 그다음에 팽성일 작가님이라고 작년에 그러니까 무려 2개의 그 문예지에서 동시 등단을 하신 좀 친구분이 또 계시고 박사랑 씨도 파문을 했어요. 그래서 파문이 아니고 거기는 콘서트. 그건 문학 콘서트를 했었고. 그다음에 옆에 계신 제가 세이신이라고 부르는 이제 고세희님께서는 이제 최종까지는 가셨으나 골대를 몇 번 치셨는데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오독이 진짜 어마어마한 적이네. 그러게요. 저희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등단에 대한 뜻이 뚜렷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약간 막연하게 글이 좋아서 그냥 뭉쳤는데 어떻게 여기 홍희정 작가님이 딱 시작을 하면서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홍희정 작가님도 등단을 하겠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누가 이런 게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무리들이 있으면은 어떤 이렇게 모임들이 있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하나가 튀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켜보면 하나가 튀어나가면은 그 벽을 혼자 뚫는 것 같지만 같이 뚫는다고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보면은 누구 하나가 뚫고 나가면은 같이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데뷔를 하는 것 같아. 전체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먼저 이렇게 좀 시작을 하셔서 그러면 이제
대강 이제 오둑에 대해서는 소개가 됐으니까 네네. 개인 소개 좀 스스로 좀 해보시죠. 우리 고세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고세이고요. 네. 지숙이 친구로 나왔고 지금 직장 다니고 네. 있습니다. 10년차 직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교사예요. 진짜요? 네. 정규직입니까? 네, 사대보험. 정규직입니다. 네. 저 그게 관심이 많아요. 박수. 10년차예요. 10년차. 네. 아이고 호봉도 높겠네. 아유, 모아놓은 돈도 좀 되시겠고. 아,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 미혼이에요. 아이고 참 저희 뭐 좀 리스트 좀 뽑아봐요. 지금 그 빌빌대는 그 시인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좀. 아유. 일단 저랑도 좀 친하게 지내. 네. 누구지? 홍희정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홍희정이라고 하고요. 글 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나요? 애기 네. 수유 중이시라. 네, 아기 낳은 지 60일 됐고요. 아이고 네. 어려운 걸로 하셨네. 네, 저의 소중한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와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되게 그리웠어요. 이런 공기가. 너무 육아에 요즘. 아, 진짜요? 네. 네. 78년생이에요. 네, 좀 늦게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누나네. 네. 언니네요? 네. 조금 조심할게요. 아까 괜히 인생을 들먹거리면서 까불었나 봐. 괜찮아요. 말나 언니.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세 분이 함께 하니까 오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비숙 작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있죠. 3가지 키워드로 말하는 자기소개입니다. 작가님이 네, 제가 쭉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키워드를 달라고 하셔서 그냥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게 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별명을 3개를 적었어요. 근데 뭐 시추랑 소셜가랑 날개라는데 시추는 그냥 친구들이 제가 좀 개같이 생겼다고. 소셜가예요. 근데 시추는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시추랑 닮아서 이제 친구가 옛날에 저 보자마자 넌 약간 개같이 생겼다 이래서 시추가 됐는데 정말 단순한 이유로 근데 좀 잘 먹고 잘 자고 좀 약간 좀 낙천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됐고 소셜가는 지금은 제가 그냥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 직장이 NGO 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니시던 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제가 NGO에서 일할 때 등단을 했거든요. 그때 뭐 칼럼 이런 것도 좀 썼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어떤 소셜의 그런 활동을 좀 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다음에 날계란 같은 경우에는 오독의 이제 이 홍희정 작가님의 장명으로 저희가 다 이제 계란을 빗댄 별명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날계란, 뭐 반수, 그렇죠. 프라이 뭐 그런 후라이고요. 진짜요? 프라이. 맥반석. 여긴 맥반석. 그런 게 하나씩 있어요. 근데 달걀도 피곤해. 그렇죠. 저는 약간 좀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날계란으로 이렇게 3가지 별명만 적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보니까 개로도 다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요. 저게 애견인이거든요. 아유, 개 한 마리 키우는데 개가 발정이 나가지고. 그래요? 아닙니다. 저희 개는 일찌감치 중성화 수술을 한 상태고요. 그래요? 그 전에 그러면 힘들었다는 얘기였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집 개 사생활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예전에 잠깐 하셔가지고. 그게 아니고 제가 중성화 수술을 솔직하게 망설이잖아요. 제가 개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왜 해줍니까? 그래서 약간 망설이다가 얘가 붕가붕가 시작하는 순간 내가 더 지체할 수 없어서 한 생후 1년 때?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 버릇은 못 그치더라고요. 같은 행위를. 그거는 계속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럴 때마다 그 아이를 더 예뻐한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예뻐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티즈를 키우고 그 시골에서 저 원래 시골에서는 막 리트리버도 키우고 진돗개도 키우고 그러니까 개를 많이 키워요. 그러니까 시추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미욱신이 애견인인데 저 친구가 시추를 키워요. 약간 강아지상이세요. 저 친구도 그렇죠. 강아지상이 아니에요. 개상이에요. 개상.
그 약간 보니까 우리 고세희님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작고 단단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웰시콕이나 닥스훈트 막 이런 이렇게 단단하고 영리하고 총명한 개 느낌이 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희정 작가님은 제가 말티즈를 키우는데요. 약간 말티즈 느낌도 좀 나면서 그게 이름 뭐더라? 페니키즈? 페니키즈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발 그것만은이라고. 그걸 말씀하시는. 약간 하얗고 이런 복실복실한. 복실복실한. 아니 그러면은 원래 여자들은 연자라는 말이 욕이 아니잖아요, 여자들끼리. 네. 욕은 욕이죠. 근데 왜 애정을 담은 욕이지. 아유 전현아 이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여자한테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좀 친하고 허물 없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가 나한테 하듯이. 네? 응? 네, 그랬네요. 그런데 네. 그러면 친구들끼리 에휴 이런 개 같은 년 뭐 이렇게 예? 그런 표현들을 좀 아니죠. 이렇게, 아우 시추.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유 말티즈. 아니잖아요. 황인 작가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애정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아니 그런 걔한 표현들을 합니까? 제 친구들은 안 해요. 아, 근데 애정을 담아서 그냥 합니다. 넌 개같이 생겼어 이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 아. 아니 되게 진지하게요. 네, 진지하게. 그렇구나. 진짜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게. 아. 진짜로 이렇게 좀 친한 사람끼리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말투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말투가 중요하죠. 넌 개가 생겼어. 이게 너 개 같이 생겼네. 그렇죠. 이런 얼굴이 강아지상이야, 개상이야, 뭐 이런 거 하잖아. 아 그래요? 너도 약간 해주세요. 하나 골라주세요. 너도 약간 개상인데. 저기요. 음? 진행하시죠. 예, 다른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오독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다들 지금 직업도 다르시고 나이도 조금씩 다 다르신데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꾸려 나가시게 된 거예요? 저희는 원래는 이제 그 예술서가라는 어떤 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은 거기 아직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나온 분들 오비들도 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유난히 마음이 맞았던 친구들끼리 그냥 자체적으로 모여서. 조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처음에 지을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그냥 약간 솔직히 만나서 그냥 맨날 뭐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냥 놀고 그렇죠, 먹고 그렇죠. 뭐 그런 건데 이제 어쨌든 같이 얘기하면 이제 문학 그런 거에 다 목마른 사람들이니까 문학 얘기를 하고 서로를 정말 너무 사랑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인으로 뭔가 이름도 하나 지어보자.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저런 작품 서로 좋아하는 작품 얘기를 하다가 100년 동안의 고독이 나왔어요. 근데 100년은 고독하기 너무 긴 시간이다. 우리는 5분만 고독하자. 그래서 5분의 고독이 줄여서 이제 5독이 되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난 5명이 시작해서. 네, 근데 시작은 5명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 이제 여러 가지 뭐 옷 잘못 읽는다. 잘못 의 읽- 나는 텍스트의 어떤 5명이 다양성. 시작했는데 서로 이렇게 이제 잘못 읽고 있다. 네. 서로 이제 각자의 개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네. 오독이면서 또 5명이 읽기도 하면서 뭐 이런 생각이 다.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때 네. 그때 그걸 만들 땐 또 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면 뜻이 있습니다. 그 한 달에 이렇게 몇 번 정기적으로 어떻게 만나요? 안 만나? 진짜 부끄럽네요. 그래요? 원래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합평을 하자고 했지만 술 먹죠 네. 그냥. 그랬고요. 네. 주로 놀았고 네. 지금은 비정기적인 모임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이고 아니 이건 그렇죠. 결혼과 스타생들도 출산과. 되게 궁금해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저도 뭐 이제 모임을 했었고 네. 그 모임한 사람들이 뭐 데뷔들을 했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열정만 가지고 딱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막 모든 문단의 모든 사람들을 망라해서 다 까고 그 자리에서 뭐 야 얘는 뭐 내가 뭐 발로 써도 얘보다 안 낫겠다. 나는 왜 안 되냐 뭐 이런 얘 식으로 얘기는 하고. 아니 그런데 그런 탈출구들이 없으면 그 못 견디거든요. 그 외롭고 정말 외로운 시간이에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모임들이 하면서 그걸 같이 뚫고 나가는 거죠. 그 외로움들을 축적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게 어떤 한 사람의 특출난 부분이 이제 생기고 그 사람이 리더가 돼서 먼저 뚫어버리면 그건 그 사람 혼자 뚫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같이 뚫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뚫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스워지는 거야. 야, 같이 술 처먹고 지라던 쟤도 되는데 내가 왜 못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오만함, 자신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같이 뚫고 나간다고 이제 다 같이 다 모두 데뷔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하나가 하면 둘 하고 둘 하면은 하면 또 셋 하고 넷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용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극과 용기가. 뭐 작용하지 않았나요? 모임 하면서? 자극이나 용기가 분명히 좀 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등단이라는 목표가 뚜렷이 없이 그러니까 글만 되게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서로 그런 목표나 이런 거를 좀 공유하게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알게 된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는데 처음에는 진짜 막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합평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한 1, 2년 되니까 약간 지치는 거야. 지치니까 좀 이렇게 뜨문뜨문 술만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것도 지겨워질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다시 또 이렇게 뭉쳐서 합평을 다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친구, 그러니까 등단 안 한 친구가 저희도 아직 한둘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나머지가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함께 같이 움직이게 되는 또 이런 또 시기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몸을 담고 있는 이 인연이라고 해야 되지? 이 모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독의 앞으로 인연을 더욱 앞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왜냐면 이제 문단에 나와서도 네. 누가 하나 또 치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또 언제 뭐 질투도 나고 제 친구들과 만나서 저희 언제 한번 이렇게 저희는 진짜 그리고 인간적으로 서로 이제 너무 많이 얽혀서 그냥 죽을 때까지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깨닫는 지점이 없죠. 오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여기는 자기가 절필하고 뭐 해외로 뜨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어쩔 수 없이 부딪히고 뭐 싸워도 어느 자리에서는 같이 술을 마셔야 되고 글을 공유한다는 게 있으니까. 약간 바닥 보이고 시작하는 거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오독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많이 오독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김지숙 소설가의 소설을 한 대목 읽고 작품 이야기와 김지숙 소설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보죠.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하나씩 덜어내야 할 무엇이었다. 남몰래 그녀는 남동생이 언제쯤 독립을 할까, 부모님이 언제쯤 돌아가실까를 생각하며 그렇다면 자신은 몇 살에 혼자가 될 수 있는지 따져보고는 했다. 오히려 늘 수도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었다. 그녀는 그동안 불행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왔다. 실직과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나 부모님의 파산을 늘 두려워해왔다.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일은 경우의 수 중에 없었다. 동생이 아이를 낳는 상황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녀는 동생 생각을 잊기 위해 연극 연습에 몰두했다.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에게 그윽한 목소리로 "이 모텔엔 남는 방이 많아.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라며 유혹하는 여자. 가족 따위가 무슨 대수냐며 모두 버리고 내게 오라고 유혹하는 여자가 내 역할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여자의 생각이 났다. 여자애와는 달리 그녀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섹스를 해본 지도 오래되었다. 하지만 그 여자애는 정기적으로 남동생과 몸을 섞을 것이고 어쩌면 조만간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여자애의 얼굴, 처음 보았을 때와 헤어질 때의 표정을 자세히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희미한 인상만 어렴풋이 맴돌 뿐이었다. 김지숙 작가님의 소설 랭귀지 스쿨의 한 부분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소설 전문이 문장 웹진에 실렸죠? 네. 그렇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작가님이 직접 어떤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여자가 학원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좀 약간 가난하게 살던 한 여자가 실직을 한 이후에 어떤 충동에 의해서 영어 학원에 다니게 돼요. 그래서 자기로서는 아주 신선한 소비, 그러니까 뭔가 미래지향적인 소비라고 생각해서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결국은 어떤 현실적인 그런 가족들의 문제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호주에 가서 뭐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산다든지 약간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목을 낭독으로 고르신 이유는?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이렇게 몇몇 사람한테 이걸 보내줬는데 가족에 대해서 제 소설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여자 주인공이 가족이라는 굴레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가족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여자 주인공이 가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두 분은 랭귀지 스쿨 다 읽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고세희님은 어땠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합평해달라고 보내서 읽었고요. 처음에 읽었을 때도 굉장히 재밌었고 지금 수정된 걸로 인터넷에 올라가 본 걸로 읽으니까 정말 이렇게 문장이 쫀쫀하고 맛있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홍희정 작가님은 혹시 뭐 궁금했다거나 뭐 혹은 이 소설에서 이런 점이 굉장히 뭐 방금 우리 고세희님은 문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 다른 매력이라던가. 지숙이는 그 랭귀지 스쿨 그 소설을 저는 이제 아주 예전에 동인 오독을 통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같이 합평했던 소설인데 저도 그 문장의 쫀쫀함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지숙이의 훌륭한 점으로 뽑는 점이 그 점인데 다른 점을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작가들이 소설을 쓸 때 물론 그게 두 가지 다 합쳐지겠지만 자기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포함시킨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있고 취재나 뭐 지인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런 우연히 듣고 뭐 이렇게 풀어가는 소설이 있다면 지숙이 쪽은 굉장히 전자에 속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의 경험을 동시대적으로 확장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쓰는 그 능력이 가장 아마 그래서 문장도 쫀쫀해지는가 봅니다. 그죠? 이게 가장 부러운 부분인데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뭐 저도 뭐 시를 쓰지만 내 안에 계속 갇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시에 대해서 제가 늘 불만인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 이게 사회로 확장이 안 될까? 내 안에만 갇혀서 내 아픈 얘기만 하고 끝날까? 이게 넓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걸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근데 뭐 그게 안 돼서 걱정인데 저는 그게 되게 뭐 사실은 숙제이기도 하고 뭐 화두이기도 한데 그게 뭐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는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일종의 제 생존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자기 개발에 뭐 치중하는 시기든 간에 한 가지씩 힘든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민들이 내 안에 계속 우물처럼 있으면 그게 이제 제가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이제 지켜보는 과정에서 어떤 소설적인 이야기가 탄생하고 이게 나만의 어떤 힘들고 고통이 아니라 이게 동시대적인 점을 발견을 하면서 제가 좀 더 이제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누구의 말인지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그 고통을 쓸 수 있으면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문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같은 거를 갖는 게 저희 어떤 생존 전략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는 말인데 저번 방송인가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처를 봐야 된다고. 네,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문학이 원래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죠. 직장인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직장을 다니면서 소설을 쓰고 사실 소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니까 박찬세 시인이 들으면
노발노발할 이야기지만 유난히 긴 시간을 필요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죠. 소설인데 그 둘을 같이 병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해결해 나가시는지. 저는 약간 전업 작가에 대한 로망과 약간 제가 전업 작가이지 않은 거에 대한 약간 부끄러움 같은 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가난함을 견디고 전업으로 이제 이거에 집중해야 하는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직장을 갖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게 있는데 글보다도 오히려 직장이나 뭐 이런 게 더 이상하게 잘 사주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잘 풀려요. 잘 풀리고 그리고 일이 좀 잘 맞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단지 2개 중에 하나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어차피 좀 성향상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긴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근 뒤에 그냥 뭐 한두 문장이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게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제 선배분들 중에 좀 이제 만나는 소설가분들이 이제 얘기를 듣거나 조언을 받거나 또 지켜보고 존경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소설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뭐 엉덩이 힘으로 쓴다 뭐 이렇게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회사에 다니면서 글을 쓸 때 좀 더 나은 글들이 나오고 뭐 소설은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은 딱 얘기를 하더래요. 편집자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때 어떤 선생님이 앉으시더니 근데 자네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소설가가 글을 써야지.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 꽉 맞은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자신은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씩 이렇게 나가는 게 자신한테는 맞았다는 거예요. 약간 스타일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직장을 이 글을 쓰겠다는 각오로 그만두고 한 1년 반 정도를 쉬어봤는데 안 써지죠. 안 써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사실 생계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되게 압도돼요. 그런 거에. 그래서 그게 좀 심했던 것 같고 만약에 돈 걱정이 없었더라면 이제 좀 더 편하게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에 좀 약간 많이 압도가 돼서 안 되겠구나. 이제 최대한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유병록 시인이 회사 그만둔 거 아닙니까? 시에 올인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래 뭐 시 쓰겠구나. 잘했어 했는데 한 6개월 지나서 다시 취직을 했어요. 근데 힘든 거죠 그게. 돈 걱정하느냐고 더 못 쓰겠더라고요. 진짜 돈 걱정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돈이 이게 잔고가 막 줄 때마다 이제 뭔가 시한부의 그런 느낌. 저도 뭐 시한부 그런 전업의 게 있는데 느낌.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육아도 하시고 뭐 우리 고세희님도 직장 생활 다니고 이제 글 쓰는 시간을 어떻게 또 획득하시는지. 다 이제 소설 쓰십니까? 그게 시간적인 거는 저는 이제 방학 있으니까 그때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얻는 그 분노 같은 게 되게 글 쓰는 에너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건 그래요. 우리 홍희정 작가님은? 네, 저는 지금 뭐 직장을 쉬고 있는 상태니까 소설 때문은 아니고요. 이제 육아 때문에 아기 낳은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어떻게 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혼 여자 소설가들의 제일 큰 두려움이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되게 행복하지만 또 제 시간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근데 행복의 그 되게 짧은 찰나에 굉장히 행복을 느끼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고 그래서 예전에는 책을 읽는 행복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책 표지를 잠깐 보는 행복, 찰나의 행복, 잠깐 보는 행복. 나 왜 눈물 날라 그러지? 예전에는 뭐 소설을 읽었다면 지금은 뭐 작가란 무엇인가, 글 쓰는 사람, 글 쓰는 것은 뭐 이런 어떤 궁극적인 책들의 표지를 어루만지면서 소설가의 각오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변화.
네. 아 근데 저는 요즘에 주변에서 애 낳는 분들 많잖아요. 제 주변에. 왜 주변에 애 낳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세요?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애들 키우고 친구들도 그렇고 뭐 어제 뭐 기혁신이랑 밥 먹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시집 나왔다고 시집 주면서 같이 먹었는데 애 낳은 지 그 돌 지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애 얘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뭐 또 다른 소설가나 뭐 오늘도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지만 뭐 전번에 김현희 작가도 나와서 뭐 육아에 대한 거 말씀하셨고 그럴 때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대단한 거야. 하나 가지고 이렇게들 엄살들이 심한데 우리 형이랑 나랑 연년생이에요. 그리고 2살 밑에예요. 그 셋이서 사형제. 아니 그걸 혼자서 다 키운 거야. 그런데 박씨님을 키우셨는데 나는 내려놓지도 못했대요. 화장실까지 안고 이렇게 업고 가야만 됐다는 거야. 엄마는 힘든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뭐 고생했단 말도 안 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대. 졸려서 많이 잤대요. 가슴 열어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젖 먹다가 자고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그럼 자고 일어나서 다 치우고 또 그렇게 살고 또 아버지 들어오면 밥 해주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괜히 엄마 생각나서 짠해지는 거예요. 괜히. 그럼 잘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네,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죠. 네, 죄송합니다. 육문 육답을 보니까 우리 김비숙 작가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직장 생활과도 연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소설의 캐릭터이기도 하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아주 명징하게 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 쓰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작가님의 머릿속에서 그런 개인들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 것인지.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제 영어로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갇힌 어떤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하다 보니까 그게 사회 속의 개인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요. 제 등단작이 이제 스미스라는 소설이었는데 그게 약간 매트릭스의 그 스미스 요원 스미스 요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트릭스의 주제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시스템 속에 갇힌 어떤 인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너무 좋아요. 회사에서 만나보면 어떤 집단에 사람 한 명 한 명 개인은 너무나 다르고 다채로운데 그 사람들이 같은 회사 배지를 다는 순간 어떤 하나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국적을 부여받는 순간 또 뭔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개인이 묻히는 그런 순간에서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다 어떤 배지를 달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자연인으로서의 개성이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좀 운명이자 하나의 또 색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이렇게 끄집어내는 소설이고 그런 게 존재한다라는 걸 밝히는 거 그런 걸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역할 중에서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 뭐 익명성의 어떤 집단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해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이렇게 완전히 호출해내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해보는 고민? 숙제? 같은 거 있기도 할 것 같긴 해요. 황현진 작가 뭐 취직해본 적이 있나요? 직장 생활 해본 적 있나요? 해본 적 있죠. 얼마나 해봤어요? 전 근데 2달 해봤나? 얼마나 해봤어요? 나한테 왜 묻지? 아니 그 궁금해서 너무 자유롭게 사시는 분이라. 저 20대는 저도 이렇게 회사 생활 한 1년 한 적도 있고 학원 강사 이런 건 몇 년씩 했었고. 근데 학원 강사 이런 거는 그나마 좀 할만한데 회사 생활은 제가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동체 윤리를 어느 정도 거부감을 느끼냐면
그 절에 가면 그거 하잖아요. 요즘 뭐 하지? 사찰에서 하는 거 뭐죠? 그 2박 3일, 3박 4일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그거를 그것도 하루를 못 보고 새벽에 밤에 산을 막 1000m 되는 산을 내려와 혼자 새벽에 도망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다 같이 자라 뭐 이런 거 있죠. 단체 생활을 단체 생활 자체 그런 것에 대해서 옛날에 수련회 같은 거 되게 싫어했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MT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체로 출발해서 가고 막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막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못해요. 진짜 외로워. 그러니까 진짜 외로워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밥 먹는 걸 진짜 못 견디하고 혼자 밥 먹으면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다 같이 밥 먹으면 너무 외로운데 진짜 50명, 100명이서 밥을 먹으면 미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 여자라서 군대를 안 갔네.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 저 그거 못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탈영할까 봐. 잘하셨어요? 의외로 잘했을 것 같아요. A급이었습니다. 비록 영창은 다녀왔지만 A급. 대대포수였습니다. 대대포수. 전 진짜로 모든 걸 다 마스터하고 나왔어요. 전차에 영창까지. 영창까지 싹 마스터했죠. 그러니까 군에 있는 모든 걸 마스터하고 나왔어요. 어디 한번 들어가면 그냥 샅샅이 훑고 나오는. 네, 샅샅이 훑고 나오시는 그런 분이시죠. 황현주 작가도 군대 갔다 왔으면은 진짜 괜찮아졌을 건데. 아유, 좀 안타깝습니다. 안 갔다 와도 너보단 낫다니까. 아파도 너보다 낫고.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죠.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궁합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시인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한마디로 이렇게 착. 지숙이랑 안 맞네. 계속 번창하시게 어디서 드릴게요. 우리 지적질이야. 자, 농담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삶이, 그러니까 아까 가족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가족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책임 의식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보면 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리고 그 책무가 지금 주인공에게 많이 이렇게 짊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걸 정말 빠져나가는 것이 용기인가 아니면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용기인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일단은 이 작품에서 그 남동생이 이제 어떤 여자친구를 의도치 않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신을 시키고 이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 이제 호주행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은 나오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 여자애를 또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동생의 아이를 임신한 그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결국은 호주행을 포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감이 들어요. 근데 제가 원래 썼다가 지운 문장 중에 퇴고를 하면서 없어진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자아이를 생각하면서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은 얼만큼 될까? 그거는 또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의 비용이 될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여자가 되게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되게 구속이고 굴레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소설 속에서 이 주인공 여자는 지금 위험에 처한 그 아이에게 일말의 애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뭐 되게 의무감일 수도 있고 정말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숙제일 수도 있지만 이미 어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애가.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나쁘다고는 이렇게 가족이랑 굴레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게 나쁘다고는 딱 잘라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1994, 1997이었나 거기서 이제 바로가 의대생이었는데 부모님이 의대를 가기 원해서 의대를 갔잖아요. 그런데 의대가 너무 안 맞아서 휴학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빠가 되게 몸이 아프시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다시 의대에 복학을 하면서 했던 대사가 있는데 이제 가족을 위해서 자기 꿈을 포기한다고 하는 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저는 사실은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좀 약간 가족이라는 어떤 사회 집단에서 반감도 있고 냉소적이고 냉소적인 면이 저도 있고 이 여자 주인공도 있지만 결국은 가족을 위해서 자기 꿈을 포기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뭐 부끄럽거나 뭐 그런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반대인데 저는 가족 때문에 제 꿈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심한 쓰고 살고 싶었는데
가족이 없었으면 아마 그렇게 못 했을 거예요. 가족의 서포트를. 그런데 이제 좀 굴레가 되는 것 같아요. 가족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해요. 왜요? 더 망가지고 싶은데 받은 게 있으니까 이제 갚을 때가 와가지고 이제 더 망가지고 싶고 더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더요? 더요? 지금 디스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하는데? 아니에요. 뭐 더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책을 5권 정도는 내야 되겠다. 저는 그 자식만한 책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책을 한 권을 내도 나를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식은 하나를 나누면 이거는 진짜 대대손손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내 행동, 내 몸짓 그리고 내 유전자까지 다 기억을 해서 대대손손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자식을 못 낳으면 그래도 엄마보다는 내가 많이 사형제니까 책이라도 한 5권은 내야 그래도 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가끔 하고 지금 자식 안 낳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 책을 낳으시는 걸로. 네네네. 가족이라는 게 뭐 되게 소중하기도 하고 구속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지켜줄 것 같지만 다 떠나거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건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걸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항상 가족에 먼저 두기도 하고 지금 그럼 다들 그렇게 좀 느끼지 않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가족한테 앞으로 더 잘하는 박찬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코너 넘어갈게요. 자, 지인에게 부탁하는 김지숙 작가님의 은밀한 매력입니다. 오늘은 두 분이 오셨으니까 일단 우리 고세희님부터 김지숙 작가의 은밀한 매력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은밀한 매력이면 저만 봤던 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같이 지산락회를 갔었거든요. 그 시끄러운 와중에 저는 잠 못 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진짜 잘 자요. 어떻게 이런 시끄러운데 잘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잠을 너무 잘 자서. 왜 간 거야 그러면? 자러 갔구나. 자러. 네. 진짜 힐링, 휴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들으면서 이제 잠 잘 잤죠. 또 이것도 둘이 여행 갔을 때인데 샌프란시스코 여행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한 면을 되게 발견을 많이 했고 그 중에 단적인 예로 버스 노선 저는 이제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샅샅이 연구하고 파헤쳐가지고 되게 서울처럼 막 편하게 이용을 했어요. 여행 데리고 다니면 되게 유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지수가 잘 안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손발 오그라드는 간지러운 말들을 많이 해서 은밀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보니까 술을 많이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합병을 부탁하면서 내 소설이 이상해도 날 사랑해 줄 거야 라는 식으로 끼를 부린다. 언니들한테만 끼를 부려요. 아 진짜요? 남자친구 없으세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건 좀 더 색다른 거고. 애끼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끼 부리는 건 언니들한테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끼 부리기 제일 좋은 상대가 언니들인 경우가 많아요. 언니들은 은근히 잘 받아줘. 오히려 남자들은 오히려 더 심하게 몸서리를 치는 맞아. 그 숨길 수 없는 몸서리 이런 게 있잖아. 애교 진짜로 싫어요. 걱정 마. 너무 싫어. 어머, 얘 지금 저한테 끼 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 정말 우리 진짜 방송 중에 또 욕하게 하네요, 진짜. 자 시작. 아이씨 조용히 아이씨 한번 하고 시원하게. 내가 너한테 끼를 왜 부려? 제가 사실 욕 듣는 거 좋아해서 약간 욕 유발을도 하기도 해요. 궁합이 잘 맞는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혜정 작가님은 일거리 만들어 드렸네. 김지숙 작가에 대한 매력
사실 저는 여기 그냥 저의 소중한 멘탈을 지키고자 놀러 왔는데 마이크를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들어와서요. 정말 갑자기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숙이는 제가 평소에 지숙이를 난놈이라고 불러요. 난년도 아니고. 네. 난놈이라고. 지숙이는 그 난놈이라는 그 밑에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지숙이는 큰 고민을 이야기하면은 답변을 해주지 못해요. 하지만 정말 하찮은 것을 물었을 때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는데 저희 함께 일본 여행 갔었어요. 세희도 같이 갔었고 지숙이랑 같이 갔었는데 의류 매장에 들어가서 정말 비슷한 명도와 채도와 모든 것들이 비슷한데 아주 약간의 차이가 나는 티셔츠 2개를 가지고 고민을 제가 하던 중이었어요. 희정 언니의 쇼핑 패턴이 약간 그래요. 참고로 저는 그런 일이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지숙이가 그거를 가까이서 보고 저에게 멀리 가서 대보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주었어요. 아 진짜요? 네, 하지만 저는 그 2개를 다 샀고요. 쇼핑 패턴이래요. 쇼핑 패턴. 세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했죠. 그거 정말 비슷해 보여라고 말하고 이미 저쪽에서 자기 걸 그냥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희의 이제 캐릭터가 그런 식이고, 근데 지숙이 중요한 건 지숙이는 그런 아주 하찮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숙이가 무언가를 먹으면 정말 먹고 싶어요. 잘 맛있게 먹방 찍는구나. 저는 그런 때가 되게 많아요. 빵집에서 뭐 빵을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 들어오시더니 저 아가씨가 먹는 거 뭐예요? 저거 달라고. 그런 밥집에 가도 저 옆에 저거 테이블 저거 주세요. 약간 이런 경우는 먹고 자는 거에 강한. 네, 강해요. 개 같은 거죠. 저도 그런 분 있어요. 그분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 대단하세요. 그분 이렇게 보면은 저는 꼭 그분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네? 여기 이름 얘기하면 또 저기 또 깽가리 치잖아요. 네?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시잖아요. 먹는 거. 알고 있어요. 전번에 저희 방에 오셨는데 과자를 5만 원치 사고 오셨어요. 과자를. 그래가지고 방에서 과자가 전 축구공인 줄 알았어요. 막 공이 막 그거 있죠, 뭐 탱탱볼 같은 거 가득 찬 그거. 마트 털었어. 방이 아주 그냥 털었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그 고기 뷔페집 3개월 만에 문 닫혀서 나가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가죠. 참 이거 하나 좀 저기 하고 싶은데 솔직히 좀 남의 인생에 관여하는 거 좀 두려우시죠? 그쵸. 이제 조심스럽고. 그리고 저는 남의 그 질문을 잘 듣는 편이긴 한데 너무 괴로워요, 정말. 남의 고민을 들으면 이제 이입도 되게 심하게 하는 편이고 그게 너무 괴로워서 딱 차단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딱 뭐 말씀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딱 들어서 좀 조심스러운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다른 쪽에 더 세심하게 봐주고 크게 안 건드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잠깐 근데 들어서. 희정 언니는 그때 쇼핑을 할 때 그 옷이 2개가 그 컬러가 정말 다르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 부응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하지만 저는 그 다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멀리서도 봐야 되고 오른쪽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발견한 차이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 나도. 여기 오독동인들 문제 많은 것 같아. 그 오독동인들 여행 자주 가네. 그리고요 제가 볼 때는 한 5, 6년 뒤나 10년 안에 오독동인들은 뭐 한번 급부상하지 않는 그럼요. 저기가 되지 않을까. 진짜로 그냥 갑자기 오독이야? 오독 되게 유명하잖아 이러면서 정말 부끄럽네. 그만해주시면 책에다가 전부 다 오독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잘하는 척 해야 돼. 잘하는 맞아. 다 있는 척 해야 돼. 있는 척 해야 돼. 뭐 동인으로 활동 뭐 이거 다 쓸 거잖아요. 책 내면은. 저희 벙커 버전 파문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전 지금 20회로 말씀드릴 준비 중이에요. 보니까 아주 기대가 되는 네. 동인이고 확실히 네, 난 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럼 다음 코너입니다. 제 매력 좀 들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네, 다음으로 매력 맞지 이거. 매력이야 매력. 네. 다음 코너예요. 당신의 취향을 파헤친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비숙 작가가 쭉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미리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잘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코스프레를 잘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직장인 코스프레를 잘한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이제 반차를 쓰고 오전까지 일을 하다가 왔는데요. 약간 회사에 있을 땐 저는 진짜 영락 없는 딱 직장인처럼 굴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뼛속까지 직장인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할 땐.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글을 쓰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꼭 작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게 소설적으로 되게 좀 재밌는 상황이다 싶으면 갑자기 제가 확 멀어지면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더 해봐 이러면서 내가 어떤 소설적 상황이 되길 막 기대하면서 그럴 때 난 약간 직장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사실은 평소에 제가 소설가란 자각이 좀 부족해서 지금도 약간 소설가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왔는데 갑자기 소설가인 양 막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아직 너무 어색하고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약간 그때마다 약간 가면을 바꿔가면서 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그런 코스프레에 능하지 않나. 좀 다른 것 같아요. 소설가랑 시인이랑. 그러니까 소설가들은 저렇게 하고 탁 확 멀어져가지고 그렇죠. 그걸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네네. 시인들은 그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싸우고 나서 병신이 된 상태에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좋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글이 나오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소설가들이 제가 좀 무서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럴 때 쫙 빠져버리거든요. 빠지면서 그냥 그 상황을 지켜봐. 그리고 나중에 그걸 글로 써버려. 맞아요. 되게 이건 확실히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집에 자기 전까지 나는 계속 머릿속에서 그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나중에 글로 옮길 때는 내가 글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쓰면서 이런 그러니까 또 쓰면서 또 다시 또 그거를 다시 그때는 근데 또 그 현장에서는 멀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타인이 봤을 때는 그런 내 마음을 알면 얼마나 싫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그 회사에서 과장님이 가끔 하시는 말이 너한테 막 못하겠다. 너가 소설을 쓸까봐. 그렇지. 네, 못하겠다. 근데 그러면 좀 아마 그런 나라도 부분이 싫겠다. 시인하고 소설가하고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죠. 아마 예측을 해보는 건데 물론 정확하게 맞진 않겠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공감합니다. 다음 또 마라톤을 좋아하신다고? 네, 마라톤을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저랑 약간 체질적으로 좀 잘 맞는 운동인 것 같고요. 운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이제 가만히 있는 거가 되게 힘들어요. 뭔가 계속 신체를 계속 움직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 좋아합니다. 안 돼서 그렇지. 그러시군요. 근데 사실은 제 친구들은 정말 넌 소설가랑 안 어울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또 활동적인 부분이 다방면에 이렇게 막 다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이거저거 다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아서 소설가의 이미지는 사실은 밤새도록 모니터만 바라보며 이렇게 되게 정적이고 커피를 계속 이렇게 마셔가면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전 정말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잠도 너무 많고 이게 가끔은 보이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좋겠는데 보이는 팟캐스트 뭐 공개 방송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네요.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근데 저는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소설가들은 그러니까 자꾸 시인하고 다른끼리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갈라서 얘기해서 참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또 우리 소설가들은 운동을 좀 좋아해요. 근데 다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격하고 이렇게 막 그런 운동이 아니고 마라톤이나 산책처럼 혼자 하는 운동을 즐겨 하고. 시인들도 산책 좋아합니다.
니들은 고주망태가 돼야 갈짓자로 걷잖아. 아니에요. 산책 엄청 많이 해요. 신도 산책 엄청 많이 해요. 맞아. 사실 그건 글 쓰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호기심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늘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안 보여지는 게 책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게요. 그거 오해일 수도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소설가의 전형적인 타입.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딱 보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설가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시인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가요? 사람들은 그건 사람이 아니래요. 그걸 담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제가 갖고 있는 시인의 원형이 있는데 사람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그게 짐승인지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소설가예요. 전형적인. 저도 아주 전형적인. 기뻐요. 오히려 기뻐요. 그 황혜진 작가가 전형적이지 않은 또라이죠. 고세희 작가님은 운동 좋아하십니까? 저 운동 좋아하죠. 저도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그죠. 좋아해요. 요가 그죠. 요가 파이어예요. 요가를 파이팅 분노 에너지. 게임 몰라? 게임 몰라? 스트리트 파이터? 모르면 요가 파이어를 몰라? 몰라. 요가 파이터 아니야? 아니야. 요가 파이어. 분노로 막 분노 에너지 막 승화. 애가 있어. 약간 간디처럼 생긴 사람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맞아요. 간디 그래서 그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게임이 있는데 그래서 요가 파이어 나온 거죠. 저도 그래서 요가 파이터 파이터 아니고 파이어.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기정 작가님. 네, 저도 운동은 좋아하는데요. 전형적인 거구나. 이게. 네, 근데 좋아하는 게 몰랐어요. 이 두 분은 되게 체력이 뒷받침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마라톤은 좋아하지만 힘들고요. 요가는 좋아하는데 잘해 되게 다리가 짝짝 찢어져요. 쫙 찢어져요? 근데 그때 또 여행 갔던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여행 갔을 때 그렇게 비슷한 물건들을 아주 여러 품목 제가 샀는데 높은 곳을 올라가야 볼 수 있는 절을 갔어요. 근데 지숙이가 그 짐을 모두 들고 전 짐을 진짜 잘 들어요. 전 짐을 진짜 잘 들어요. 저는 은밀한 매력이다. 은밀한 인도에 한번 다른 언니랑 인도에 한번 갔는데 그 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60리터인가짜리 짐 그 배낭을 메고 왔는데 그 언니의 짐을 상당수를 제가 들고 왔어요. 근데 저는 짐을 드는 게 할만하더라고요. 젊어서 그래. 그럼 이제 못하겠어요. 키가 몇이죠? 65요. 65? 근데 되게 좀 다부져 보여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저기 줄자 왜 기분 나쁘지? 아니 내가 기분 나쁘지? 아니 내가 키 얘기하는 게 줄자 갖고 올까봐. 전번에 저기 70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줄자 꺼내놨죠. 네네네. 제자고. 네네네. 제가 겁나가지고 지금 혹시 키가 한참 크신가 싶어가지고. 다부져 보이는 기분이.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이렇게 딱 다부집니다. 단단해 보여가지고. 네, 단단해. 그래가지고 잘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세 분이 나와 계시니까 우리 김비숙 작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크게 아끼지 않는다. 오히려 험하게 쓰는 편인데 그래도 불이 난다면 핸드폰과 넷북을 챙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제가 두 분께 물어볼게요. 우리 고세희님은 불이 난다면 그냥 저 아무것도 안 챙기고요. 그냥 몸만은 훌훌 나오고 싶어요. 이분이 저보다 더 극단적인 이렇게 무소유주의자. 진짜? 집에 모든 거 무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짐 혼자서 이제 성격 파탄자 같다. 아니, 그리고 모든 짐을 이렇게 다 없애려는 욕망이 있어요. 회의는 책도 읽으면 남에게 다 줘요. 줘버려요. 그 집 어디입니까? 알라딘 팔고. 아 진짜요? 저 집 가야 되겠네. 세이는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시계도 없어요 집에. 전 남이 쓰던 걸 그렇게 좋아해요. 중고. 그러니까 이거 빈티 뭐 이런 거 있죠. 빈티. 홍희정 작가님은 저는 불이 난다면 저는 아마 모두 갖고 오려고 하다가 타 죽을 거예요. 진짜. 오독 중에서 이 둘이 그런 거는 정말 물건의 상극이에요. 상극.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눈화장을 했을 때요. 눈이 100개가 아닌 게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진짜요? 100가지를 칠하고 싶은데 눈이 2개밖에 없어서 2가지밖에 못 한다는 거. 그리고
일본에 갔을 때도 저를 그날 사실 사찰을 2개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의류 매장을 너무 많이 들려서 1개밖에 못 봤기 때문에 동행한 어떤 다른 한 친구가 또 있었는데 몹시 화가 난 상태였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그 친구는 화가 났고 세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지숙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잘 자. 그 모 의류 매장에서 두 분의 차이를 본 게 이 고세희님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늘리는 게 싫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럽게 하나는 사야겠는데 의무감은 있는데 그렇지, 그냥 사고 싶진 않지만 되게 고통스럽게 그냥 하나를 골라서 빨리 사버리고 쉬는 편이고 이제 이 홍희정님은 진짜 사방을 다 이 파란색과 좀 더 진한 파란색을 계속 이제 구분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이제 되게 두 분이 극단적이에요. 나중에 패턴이. 두 분이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지금 황작은 저기 뭐 불나면 뭐부터 챙길 거예요? 개. 네, 전 개. 강아지. 그리고 네. 노트북? 전 노트북이죠. 아니야 금? 금 있어요? 금반지? 금반지? 뭐 이런 거? 저는 그러면 이렇게 바꿀게요. 그 물건들이 아주 많은 사이에서 아까 불타 죽는 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딱 인성적이야. 계속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많은 물건들에 대한 짧은 반성을 한 뒤에 헨리 데이비 소로우님의 월든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또 사다 드릴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누구는 코스프레 하셨어요 지금? 아니 누구는 월든 안 읽어본 사람처럼 그러니까 코스프레 하셨나요? 반성하면서 그 책을 들고. 누구는 집에 월든 없어요? 그럼 있는 거 아니야 책을 그거? 들고 불타 죽겠습니다. 그 박찬수 씨는 우리 찬세는 뭐가 좋을 건가? 저요? 저는 노트북 하나 들고 나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얘는 근데 초를 키는 걸 좋아해가지고 불 낼래야. 얘는 그래서 말 잘해야 된다고. 진짜로 빈몸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여력이 있으면 노트북 정도 딱 들고 나오고 뭐 그 정도 하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젊은 작가가 들려주는 짧은 문학 강의입니다. 김식 호설가님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코너가 되게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1분이라는 시간 제한도 있고 사실 문학 아니 1분 시간 제한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문학 강의라는 게 너무 거창해서 저는 한 시간 하실래요? 한 시간 아니 원치 않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좋아하는 어떤 문학의 정의 뭐 이런 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제가 처음에 쓴 소설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지 어떤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서.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쓴 게 이야기를 지어낸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4학년 때 데스크탑 그 엄청난 본체가 엄청 큰 그런 컴퓨터가 생겼는데 그때 한컴 타자 연습으로 계속 메밀꽃 필 무렵을 이렇게 치면서 타자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제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뭔가 크게 혼난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근데 너무 분하고 서러운 나머지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렇게 데스크탑을 켜고 타자 연습이 아니라 그냥 한글 그 빈 문서를 딱 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쳤던 문장이 이제 은희는 고아였다 이렇게 쳤어요. 그런데 그거로부터 뭔가가 하나가 딱 열리는 것 같은. 눈물이 나네. 너무 이거 약간 극화된 느낌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 아이들은 계속 구술로 이야기를 지어내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다 쳤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어떤 전환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 뭐 남동생이 막 줄줄줄 딸리고 막 뭐 집주인이 막 자꾸 뭐 나가라 그러고 친척들 집을 전전하다가 그러니까 되게 막 웃긴 그런 심파주의 얘기를 이렇게 막 진짜 슬프게만 쓴 거였는데 제가 이제 왜 은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살면서 이제 그때 은이란 친구도 없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은이가 그냥 저의 감정이입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유치하고 제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막 지어내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감정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약간 3인칭을 주면서 제가 이렇게 딱 밖으로 이렇게 물러나 있는 그런 느낌을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제 감정 해소를 위해서 뭐 글을 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때 뭔가
어떤 공통의 감정, 사람들이 다 갖는 어떤 분노, 서러움, 슬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이제 제가 글을 쓰기 된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책을 되게 늦게 읽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연히 읽은 게 펄벅의 돼지였는데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누군가 글로 이미 다 써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던 어떤 슬픔과 서러움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인류의 아주 공통적인 감정이었고 그걸 아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안이 됐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쓰시는 분들은 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끝. 무슨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준비를 잘 못했어요. 원래 네. 아니,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그렇게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시도해보는 때부터가 약간 이제 어른으로 가는 진입 좁은 문 같은 거였다면 근데 그때 문학이 있다는 사람들은 어쩌면 좀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마지막 인사말 나눠볼게요. 우리 홍희정 작가님부터. 되게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되게 방송을 빌어서 되게 두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제 인생 안으로 들어와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제가 이 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말을 안 하고 이제 마주친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그녀들의 커트라인 안에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제일 글을 늦게 쓴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먼저 글을 시작했고 전공도 그쪽이 아니어서 이렇게 어떤 그런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고 인간적으로도. 근데 네, 기뻐요.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두 분 뵐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또 우리까지 그래요. 정말 기뻤는데. 뭐 쩌리들인데. 우리 문단 쩌리들 아니에요. 저도 재밌었고요. 참 지숙이에 대해서 많이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진짜 은밀한 매력이 굉장히 많은 친구고 너무 정말 친해지면 진짜 좋은 친구니까. 그리고 독자분들도 읽으면 정말 재밌게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추천 가능한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지숙이는. 그래서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저는 사실 오늘 소설가 코스프레를 하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근데 이렇게 친구가 2명이나 와줘가지고 그게 진짜 너무 든든하고 두 분을 뵙게 된 것도 너무 기쁘고 되게 또 출산 이후에 처음 또 홍희정 작가님을 보기 때문에 너무 사실은 친구들과 이 만날 그 어떤 두근거림 그런 걸로 온 부분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사랑하고 사실은 작가가 된 것도 기쁘지만 글을 통해서 왜 그래? 오도가 안 되겠다. 근데 나는 굉장히 부끄럽네요. 아니 나는 저 감정들을 알 것 같아. 언니들을. 저 사실은 어제 그렇게 울었어요. 2년 만에 2년 동안 구상한 시를 이제 썼는데 2년 동안 구상을 했던 시를 마감을 친 거예요. 그 2년 만에. 그런데 제가 그거를 어떤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면서 갑자기 술 취해가지고 울더래요. 그래서 어떤 기분인지 살짝 알 것 같아. 되게 세이랑 저도 눈물이 좀 많아서 되게 부끄럽네요. 해바라기 같은 서정 듀오의 감동을 보여주겠다. 감동 해결했네요. 그러니까 좀 옛날 생각 좀 많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계속 쓴다는 것도 기쁘지만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난 게 진짜 큰 재산인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오늘 계속
자주 얘기했지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독은 왠지 대단해질 것 같아요. 네. 진짜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 인연의 질김과 그 뜨거움이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실 저는 오늘 녹음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오독이란 그 동인 모임이었는데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데뷔를 하면서 이게 데뷔하고 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인데 많이 깨져요. 모임들이. 왜냐하면 서로 뭐 글 쓰는 방향도 달라지겠고 서로 가는 길도 달라지겠고 또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또 잘 나가고 또 누구는 또 한동안 또 소홀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헤어지고 하는데 또 오래 가는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좀 오독이 저는 좀 잘 좀 이렇게 끌어안고서 으쌰으쌰 하면서 잘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들고. 오독인 걸로. 네, 정말 부럽기도 5분만 하고. 우는 걸로. 5분만 우는 걸로. 네, 정말 저도 예전 생각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울겠네. 네? 너도 5분만 촉촉하신데 지금. 이런 데서 제가 왜 옵니까? 제가 뭐가 돼요? 저는 이걸 많이 했잖아요. 이게 처음 저도 이렇게 했으면은 웃겼을 텐데 저는 집에서 울어요. 집에서 울기 때문에. 박찬세 씨도 마지막 인사말 해주시죠. 저는 얘기 다 했어요. 다 지금. 하셨습니까? 네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눈물 방송, 감동의 도가니 방송 김지숙 소설가 편이었습니다. 구성에는 안미옥이었고요. 진행에는 박찬세, 저는 황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